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대저기압에 관련된 이야기들 쭉 살펴봤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대저기압 사실은 우리 교재상으로 페이지로 얼마 되지 않지만요. 실제로 온대저기압 많은 문제들로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후 페이지 470쪽에 나와 있는 열대저기압, 즉 태풍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온대저기압과 지금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태풍, 유체지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한 군데인데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한번 설명 잘 들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470쪽. 자, 이제 열대저기압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저기압. 말 그대로 태풍입니다. 자, 우리 교재상으로는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그런 저기압을 우리가 열대저기압 태풍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발생하는 지역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풍의 발생 지역은요.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강한 상승기류가 생겨야 돼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저기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는요. 이때 매우 따뜻한 장소잖아요. 저기압이 이 저위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의해서 바다 위에서 수증기를 머금게 됩니다. 그 수증기를 머금게 될 때 특히 바다의 온도가 매우 높은 온도가 한 27도 이상, 수온이 27도 이상인 그런 해역에서 지금 현재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 중에 저위도 하면은 위도 0도 부근이 가장 온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태풍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장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장소가요. 위도 0도에서는 잘 상승기류가 발달하지 않고요. 5도에서 25도 사이가 더 상승기류가 더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위도 0도에서는 전향력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그 지역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풍은요. 위도 5도, 25도 사이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지면서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숨은 열, 바로 우리가 잡열이라고 부르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태풍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자, 태풍이 만들어지는 장소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의 지도서가 쭉 나와 있을 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풍은요. 여기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 즉 요 장소에서 지금 현재 태풍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불죠.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진행 방향을 서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다가 30도에서 60도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람이 뭐로 바뀌죠? 편서풍으로 바뀝니다. 편서풍으로 바뀌면서 이때 그 바람을 타고 진행 방향을 휘어져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태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열대저기압들은 서로 이름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뭐 태풍도 있고 사이클론도 있고요. 허리케인도 있고 모두 다 열대저기압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태풍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들은요. 지금 태평양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열대저기압 그런 것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태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의 구조와 날씨인데요. 일단 태풍이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상승기류에 의한 저기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제 태풍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은 상승기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부터 좌우의 모습이 사실은 대칭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대칭적인 모습으로 실제로 그려져 있지만요. 실제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왼쪽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름층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타나고요. 반대로 오른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구름층이 좀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태풍의 구조상으로는 지금 현재 중심부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있는데요.
태풍이 약간 좀 특이한 것은요. 중심에서 지금 현재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있는 상태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가장 중심부에서는요.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고 있어요.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는데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공기의 상승이었습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는 지역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는 지역은 구름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즉, 태풍은 중심 부근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있지만 실제로 중심부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태풍의 중심, 바로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는요. 실제 구름이 없는 매우 맑은 날씨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태풍의 사진인데요. 실제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태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구름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지금 현재 구름층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중심부에 바로 태풍의 눈이 있겠죠. 이 중심부에 태풍의 눈이 있는데 태풍은 세력에 따라서 반지름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지름의 크기가 크면은 거의 500km 정도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태풍의 눈이 크기가 한 20-30km 정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도시 정도는 태풍의 눈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직전 막 너무나 막 숨가쁜 막 이런 뭐 긴장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상태에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때 태풍의 눈은 굉장히 맑고 고요한 날씨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장소들은 지금 현재는 맑은 날씨를 볼 수 있지만 잠시 뒤에 태풍의 중심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태풍의 세력권에 들면서 많은 비와 그런 많은 바람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어떤 풍속과 그다음에 기압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기압은요.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 크기가 계속 작아집니다.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 크기 계속 작아진다. 이상한데요? 아까 우리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은 저기압, 그리고 아래로 하강하면은 고기압. 들어가면서 기압이 작아지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는 약한 하강기로 생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고기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약한 하강기류가 생기고는 있지만 워낙 주변의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저기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태풍은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계속 낮아져요. 기압이 계속 낮아집니다. 우리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다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그만큼 중심 기압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때 태풍의 중심부의 기압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압은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계속 작아지는데요. 풍속은요. 바람의 세기는요. 점점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커지다가 태풍의 눈 근처로 가게 되면은 풍속이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풍의 눈은요.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나타내고 굉장히 고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하강 기류에서 있던 구름조차 소멸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풍속도 약해지는 형태, 그런 형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기압은 작아지고 풍속은 커지다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태풍들이 앞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태풍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는 지금 현재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그 진행 방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의 진로인데요. 자, 이때 태풍의 진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태풍은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초여름부터 여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다른 계절에는 그럼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태풍은 항상 이 어느 때나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태풍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때 이제 바다 위를 지나오게 되겠죠. 근데 앞서 태풍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질 때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를 머금었을 때 그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수문열, 잡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려면은 태풍이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을수록 그만큼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요, 주변 바다의 수온이 매우 낮습니다. 수온이 매우 낮다라는 것은 태풍이 그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또다시 변질이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먹으면 세력이 점점 강해지겠지만 반대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오면은 점차 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얘네들 태풍이 소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실질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름철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근처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6월부터 길게는 10월까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월마다 태풍의 진행 경로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7월, 8월, 9월, 10월에 각각 지금 현재 저 태풍의 진행 경로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0도 부근부터 30도까지, 30에서 60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이때 태풍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올 거예요. 자, 앞서 어느 바람이 분다? 그렇습니다.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태풍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자, 근데 30도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뭐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제 전향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요, 7월 정도에는 지금 많이 서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10월쯤 되면은 많이 동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7월 정도에는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월 쪽에는 일본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진로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때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태평양 상공에서 만들어지는 고온 다습한 기단인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있죠. 자, 이 장소에 지금 현재 북태평양 기단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태평양 기단은 다른 기단에 비해서 상당히 고기압 세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압인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저기압인 태풍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위도 30도 부근 전향점에서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요.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면 열대 저기압인 태풍을 밀어버립니다.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전향점에서 방향을 틀게 되는 그 각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인즉슨 7월쯤에 지금 현재 많이 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7월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머물면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가는 동안에 점점 진행 방향이 동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자, 물론 꼭 6월에 꼭 10월에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의 영향에 따라 결과적으로 진행 경로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태풍이 올라오게 됐을 때 실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은 분명히 평상시보다는 더 많은 비와 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태풍은요, 진행 방향상 오른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안전반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태풍이 진행하는 동안에 이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분은요, 평상시에 보다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왼쪽에 비해서 바람이 더 세게 부는 장소, 그러니까 더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요. 상대로 왼쪽 부분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니까 바람이 좀 적게 부는 장소,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태풍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태풍이 지금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자, 태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면 공기가 불어 들어가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태풍이 요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요렇게 불어 들어가고 요렇게 불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이 있는 장소가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거든요. 자, 무슨 바람이 불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지금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요.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과 그 지역에서 부는 무역풍의 바람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인즉슨 두 바람이 더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풍속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네요. 근데 반대로 왼쪽 부분은요. 지금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가는 바람과 무역풍의 바람이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니까 결과적으로 두 풍속이 상쇄되기 시작하겠죠. 바람이 상쇄되니까 자연스럽게 풍속이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른쪽은 풍속이 빨라지고요. 왼쪽은 풍속이 느려지네요. 그 말인즉슨 풍속이 빠른 쪽이 훨씬 더 위험해지기 시작하겠죠. 우리 태풍은 17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를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부른다 그랬었는데 태풍의 세력이 강하면은요. 이때 이 최대 풍속이 100m/s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풍속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100m/s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자동차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렇게 바람이 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요 진행방의 오른쪽 위험반원이에요. 자, 만일 30에서 60도 쪽으로 올라갔다고 쳐볼까요? 자, 태풍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역시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위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죠. 편서풍이 부니까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행방의 오른쪽 지금 현재 편서풍이 이렇게 불 테니까 두 바람이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풍속이 빨라지고요. 반대로 왼쪽 부분은 지금 현재 저기압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과 그 지역에서 부는 편서풍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역시 상쇄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풍속이 약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무슨 반원? 위험 반원. 그리고 왼쪽은 안전 반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왼쪽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앞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지금 현재 태풍의 진행 경로가 좀 달라진다 그랬었습니다. 이때 7월쯤에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많이 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진행 경로상 오른쪽은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험 반원에 속해 있는 장소가 되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먼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대륙을 먼저 상륙을 하죠. 이때 태풍이 바다 위를 지나오는 동안 수증기를 머금으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더라도요. 얘네들이 육지 위로 상륙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와 바람의 형태로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우리나라는 위험 반원에 속해 있지만 이때 중국 대륙 쪽을 먼저 상륙하면서 자연스럽게 태풍의 세력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0월 정도 됐어요. 10월 정도가 되면은요. 진행 경로가 많이 이제 일본 쪽으로 치우쳤죠. 일본이 지금 여기에 있네요. 일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 일본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돌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이제 둘 다 안전 반원에 속해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저 진행 경로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만큼 피해가 적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만일 8월 정도가 됐을 때 진행 경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돼 버린다면요. 이때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태풍이 통과하면서 이때 우리나라 남한 쪽은요. 지금 현재 태풍의 오른쪽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즉 위험 반원에 속해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가
막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 저런 진행 경로를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두 개의 태풍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2년 매미, 2003년 루사였거든요. 이때 매미와 루사가 저런 진행 경로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내리게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끔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피해 복구 현장에 가봤을 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좀 심했었는데요. 강원도는 강이 굽이굽이 흐르면서 그 강을 따라서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다리도 만들어져 있고 또 마을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강이 범람을 해버려요. 강이 범람을 하면서 굽이굽이 흐르던 물들이 거의 직선화돼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리나 도로 같은 것들을 다 유실시켜 버리거든요. 마을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2002년 매미가 그렇게 피해를 입힌 이후에 2003년 루사가 바로 연속적으로 똑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강원도에 또다시 집중호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 복구 현장도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또 하나 큰 문제가, 그 전에 매미에 의해서 강의 진로가 결과적으로 거의 직선화됐다는 이야기죠. 강이 직선화되게 되면요, 물이 흐를 때 유속이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왔던 루사에 의해서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가 상당히 오래 걸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실제 그 매미와 루사 때문에 강원도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이후에 그 지역의 지도를 새로 제작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을 정도로 정말 이 태풍의 피해가 심하면은요, 정말 크게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이제 8월 정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어떤 한 태풍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비를 했던 그런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을 대비했던 흔적을 지금까지도 가끔 볼 수가 있는 적이 있는데요. 볼라벤 기억나시나요? 볼라벤? 이 볼라벤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왔을 때,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볼라벤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면서 이때 엄청난 대비를 하거든요. 유리창이 깨질까봐 유리창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고요. 뭐 그러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걸 대비했고, 바깥쪽에 있는 간판 같은 거 다 제거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혹여나 다칠까봐 서해안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를 휴교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왜 볼라벤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면서 대비를 했었느냐? 이때 볼라벤의 진행 경로가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때 볼라벤의 진행 경로가 바로 황해상을 통과하는 이런 진행 경로를 나타냈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이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황해를 지나오면서 이때 서해안에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진행 경로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풍이 우리나라 쪽까지 거의 올라왔을 때 거의 A급 태풍까지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마어마한 태풍이 저렇게 황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쪽을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 위험반원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대비를 했는데, 물론 남부지방에는 약간 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이 볼라벤이 좀 소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요. 이때 볼라벤이 그 당시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졌던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에 황해 그 인근 바다가 굉장히 수온이 낮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또 이런 볼라벤의 세력을 약하게끔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건 태풍의 진로상 지금 현재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태풍의 진행 경로가 월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진다라는 거. 위험반원, 안전반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진행 방향상 지금 현재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들어가는 바람과 그 지역의 바람이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속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 반대로 왼쪽 부분은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들어가는 바람과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속이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기예보 과정까지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기예보. 우리나라 기상청이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 일기예보가 좀 정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아마 기상청에서도 일기예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일기예보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저런 과정이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상청에서 지금 현재 일기 자료들을 수집을 합니다. 일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일단 먼저 현재 일기도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도 일기도를 작성을 했었겠죠. 그전에 일기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할 겁니다. 현재 일기도 작성한 다음에 여러 개로 만들어진 그 시간대별로 만들어진 일기도를 분석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현재 일기도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일기도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일기도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상 요소들, 예를 들어서 온대저기압이랄지 아니면 태풍같이 좀 규모가 큰 그런 식의 어떤 기상 현상들이 일기도상에 표시가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향후 몇 시간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어떻게 바뀔 것이다. 주변의 고기압과 세력의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예상해서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일기예보를 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일기예보 과정을 쭉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먼저 현재 일기도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 현재 일기도를 만들고 그 전에 만들어진 일기도와 함께 분석을 해서 예상 일기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일기예보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TV를 통해서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마 일기예보 과정 보시면은요, 일기도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일기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기기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일기기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기호는요,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서 했었던 온난전선, 한랭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기호들 나와 있네요. 자, 이 기호들 지난번에 봤고 고기압, 저기압, 태풍 이렇게 그리네요. 그죠? 태풍. 자, 이런 식의 내용들 각각 이렇게 일기도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나머지 현상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콩나물 아니면 뭐 음표같이 생긴 이 녀석만 좀 잘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요 장소가 지금 현재 관측 지점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관측 지점이 있는 장소가 되겠는데요. 그 관측 지점이 있는 장소 요 지점에다가 색깔을 칠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지역의 구름의 양을 표시합니다. 하나도 칠해놓지 않은 맑음이고요. 한 절반 정도 칠해놓으면은 지금 현재 갬 상태, 아니면은 조금 더 구름이 저 칠해놓으면 구름이 많은, 혹은 완전히 다 칠해놓으면은 흐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깃대가 서 있는 그 방향, 요 방향이 바로 이제 풍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약간 북풍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북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장소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북북서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람은 항상 이렇게 불어오는 쪽으로 이름을 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깃대 끝에는 풍속을 표현해 주는데요. 이때 짧은 건 하나당 2m/s, 긴 거 하나당 5m/s,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놓게 되면은 25m/s거든요. 자, 이랬을 때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 그려져 있으면은 풍속은 12m/s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풍속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일기도의 왼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옆에 여기 기온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18도네요. 18도. 자, 그런데 요 아래쪽에다가 적어주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숫자, 여기 보시면 여기 1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슬점이라고 하는 이런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슬점도 실제로 지구과학 원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때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량, 즉 정해져 있는 수증기량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즉 포화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 포화 상태가 되게 되면은 구름이 많아서 흐리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는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18도, 이슬점이 10도 정도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비가 오지는 않는 그런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는요, 현재 어떤 특수한 일기 상황을 표현해 줄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일기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점을 찍으면 비고요. 점 아래다가 삼각형 찍으면 소나기, 뭐 아니면 세 개 그려놓으면 안개, 눈 그려놓으면 눈, 이게 번개 치는 것 같으면은 뇌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표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지역의 날씨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 기온은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일기 기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요 옆에 또 다른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기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지금 082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자, 요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 단위거든요. 자, 앞서 1기압의 크기가 몇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 0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몇 헥토파스칼일까요? 이때 082. 1082 헥토파스칼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082라고 하는 숫자는 1008.2 헥토파스칼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적혀 있는 저 세 개의 숫자는요.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 놓은 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10의 자리의 숫자가요. 0에서부터 5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때 앞에다가 10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999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읽을 때는 앞에 숫자가 9죠. 6에서부터 9 사이로 들어가면은 앞에다가 9를 붙여가지고 얘는 999.9 헥토파스칼이야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일기도, 전선 관련된 일기도 관련된 문제들은요. 이런 기압을 읽어주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 기압을 읽을 때는 등압선을 보면서 기압을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일기기호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압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압들 나와 있으면 어떻게 읽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일기기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체지구 파트, 특히 대기의 순환 관련된 어떤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단의 이동 혹은 전선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의 기상 현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페이지 472쪽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상 현상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냥 기상 현상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우입니다. 자, 뇌우는 이름 그대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려면 구름층이 굉장히 두텁하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즉, 보통 층운형 구름보다는 높게 솟구치는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뇌우가 잘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천둥번개 칠 때요. 우르릉 꽝 번쩍번쩍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번쩍번쩍 우르릉 꽝이죠. 자, 당연히 빛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먼저 번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마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번쩍한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다가 우르릉 꽝 이러는 소리를 듣는 거. 이때 시간이 몇 초 걸렸지? 이러는 것들을 한번 재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예를 들어 번쩍한 다음에 소리가 한 4초 뒤에 들렸다. 그럼 보통 소리의 속력이 340m/s 정도 되니까요. 아마 거의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낙뢰가 치는 그 장소까지의 거리가 약 한 1.5km 그 정도 떨어져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번쩍해가지고 숫자를 세려고 1 이러고 있는데 우르릉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근처에서 지금 현재 번개가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얼른 밖에 있다면은 우산 접고요. 건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탈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지하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타면은 그나마 낙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번개를 맞을 확률은 매우 적죠. 번개를 맞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0은 아니거든요. 번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그리고 번개를 맞으면은 대부분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번개를 맞았다가 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가끔 접하는데요. 번개를 맞았을 때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 토픽 같은 것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번개가 칠 때는 번개에 맞을 수 있는 환경들에서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뇌우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현상인데요. 뇌우에서는 우리가 그 뇌우의 발달 과정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은요. 첫 번째가 저군 단계고요. 그 다음에가 성숙 단계. 그리고 마지막이 소멸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저군 단계는요. 일단 공기의 상승 운동이 일어납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을 해요. 상승 기류가. 자,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기가 저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 저군 단계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지금 현재 구름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지금 현재 저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성숙 단계로 갑니다. 이때 성숙 단계에서는요. 상승 기류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하강 기류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름층이 굉장히 두텁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숙 단계에서는 많은 비가 오겠죠. 많은 비, 강한 비, 이런 비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천둥 번개도 많이 칠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 단계에서는요.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점점 이제 구름이 소멸되기 시작을 하겠죠. 소멸되는 단계인데요. 그 과정에서도 약한 비가 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 현재 뇌우를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특징들 보시면은 저군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 발달합니다. 비 안 와요. 그리고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동시에 발생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는 하강 기류만 발생하면서 이때 자연스럽게 구름이 소멸하는 그런 장소다. 또한 약한 비가 오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뇌우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우박을 한번 좀 볼까요? 우박은 눈의 결정 주위로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구름들은요 물방울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얼음 알갱이들의 형태가 많습니다. 이 얼음 알갱이들이 있는데요. 이 얼음 알갱이들이 이제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주변으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겨 있으면은 이때 떨어지던 얼음 알갱이들이 상승 기류를 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그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고 단단하게 굳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뚝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보통 2, 3mm 정도에서부터 크기가 크면 2, 3cm 정도까지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고요. 주로 이제 강원 산간 지방에 많이 떨어지면서 이때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좀 더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박의 크기가 좀 커지면은요, 뭐 자동차의 유리를 깨트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맞았을 때 피해를 입힌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얼음 알갱이들을 우리가 이제 우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우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얼음 알갱이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호우입니다. 자,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우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그런 호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산을 써도 비를 정말 엄청나게 맞을 정도로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집중호우라고 하는데요. 집중호우의 정의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보통 1시간당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혹은 1년 연 강수량의 10%가 하루에 집중돼서 내릴 때를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건 비가 많이 오려면은요, 그만큼 구름이 두껍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역시 호우도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상현상이다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기상현상인 바로 황사가 되겠습니다. 황사는 모래나 황토 등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이런 황사 피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황사는 주로 봄과 가을철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봄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죠. 중국 사막 지역이나 아니면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나 황토 또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이때 보통 황사 발원지는 클라마 사막, 황토고원, 고비 사막,
이런 장소 같은 이런 사막 장소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황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장소들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사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근에서 부는 무슨 바람 때문에? 바로 편서풍 때문에 이런 모래먼지나 아니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이때 황사 발원지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당연히 황해 바다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모래먼지가 이때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황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만일 모래먼지가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요, 주로 황해를 건너는 동안에 황해의 대부분 다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신에 이 발원지 부근에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모래먼지가 이제 위로 올라가겠네요. 모래먼지가 위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상층부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상공에서 지금 현재 하강 기류가 생겨 있다. 그러면은 이때 이 모래먼지들이 그 하강 기류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상공을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덮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하강 기류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이 모래먼지들은 그대로 편서풍을 타고 미국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근에 있는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지금 현재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발원지에서 상승 기류가 생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발원지에 저기압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저기압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하강 기류가 생겨 있는 장소니까 지금 이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장소구나라는 것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앞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에서요, 봄과 가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인 양쯔강 기단이 있었습니다. 그 양쯔강 기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을 주기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 저기압 만들어지고 고기압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모래먼지가 샥 날아와서 우리나라 쪽을 덮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황사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황사라고 하는 거 정말 심하거든요. 근래 몇 년 동안에 기록했던 황사 농도보다 지금 현재 황사 농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꼭 나가실 때 이런 약간 좀 뿌옇거나 이러면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건강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황사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네이도죠. 자, 토네이도는 강한 저기압에 의한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토네이도는 얼핏 봤을 때는 태풍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태풍 사진입니다. 까만색 부분이 지금 태풍의 구름이 있는 장소들이에요. 자, 근데 오른쪽이 바로 토네이도거든요. 자, 둘은 모두 강한 저기압입니다. 즉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저기압이 되는데요. 이때 두 저기압의 차이가 있다면 이때 태풍은요, 위도 5도에서부터 25도 사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그런데 토네이도는요, 바다 위에서도 물론이지만 육지 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압이고요. 자, 크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태풍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태풍이 한반도 전역을 충분히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간 규모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공간 규모가 태풍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 공간 규모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공간 규모를 다시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수평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수직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수평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이때 수평 규모가 기껏해야 1, 2km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높게 솟죠. 그렇습니다. 수직 규모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간 면적 자체는 태풍이 상당히 크고요, 토네이도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은 길게는 거의 일주일 남짓까지도 거의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한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봤자 10의 4승초 몇 분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 규모도 굉장히 작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건 둘 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생기는 저기압이고요.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육지 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미국 중서부 지역에 이런 토네이도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때 토네이도가 한 장소를 싹 쓸고 지나가면 건물이고 뭐 도로고 뭐 아니면 자동차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다 휩쓸려 나가고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태풍 같은 경우에 최대 풍속이 100m/s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토네이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풍속이 200m/s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트레일러 같은 거, 뭐 버스 같은 것도 그냥 끌려 올라가 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토네이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육지에서는 토네이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이때 바다 저기 울릉도 근처에 가게 되면요, 저는 토네이도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때 토네이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바다에 있는 물들이 그 토네이도를 타고 끌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 끌려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 옛 어르신들이 바라봤을 때, 아,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용오름이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현상들도 있거든요. 실제 바다 위에서 우리나라도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페이지 472쪽까지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각각 온대저기압 그리고 열대저기압에 관련된 내용을 핵심 포인트로 살펴봤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체지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기대순환과 함께 해류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유체지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해류의 흐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을 하니까요. 그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